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단순히 군사 전략이나 국제 정세 분석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사회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핵무장에 대한 국민 여론 말이지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핵무장 이야기를 꺼내면 위험하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된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70%가 넘는 국민이 핵무장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전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는 신호탄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2024년 총선과 2025년 현재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 상황을 보면 여론은 더 이상 단순한 학술 토론이나 지식인 담론이 아닙니다.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는 단계에 들어섰어요. 그 배경에는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 중국의 군사적 압박, 그리고 일본의 노골적인 재무장 움직임이 있지요.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분노가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핵을 가져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로 바뀐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변화는 바로 미국에 대한 인식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핵우산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그의 예측 불가능한 발언들, 한국은 스스로 방위비를 감당하라는 식의 발언이 오히려 한국 국민에게 충격을 준 겁니다. 즉, 미국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약간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미국 불신 때문만은 아니라고 봐요. 사실 한국 사회의 저변에는 주권의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삼성, 현대, SK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K방산이 중동과 유럽에서 러시아, 독일 무기를 밀어내는 걸 보면서 국민들은 우리가 왜 군사력만큼은 미국에 의존해야 하지? 라는 의문을 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핵무장 지지 여론은 단순한 공포 반응이 아니라 자존심과 주권의 문제라는 거죠. 그 지적도 맞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과거 일본 식민지 시절부터 주권이라는 단어에 민감했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공개적으로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겠다고 발언하는 걸 보면 국민 감정은 더 이상 그냥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겁니다. 일본이 핵을 거론하면서 한국을 견제한다면 우리도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논리가 국민에게 설득력을 주고 있어요.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세대별 인식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070대 장년층은 과거엔 핵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강했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내 손주 세대를 지키려면 우리가 핵을 가져야 한다. 는 식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반면 2030대 청년층은 현실주의적이에요. 국제사회 눈치 보느니 생존과 안보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전 세대가 동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니 정치권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습니다. 바로 한국인의 기술 자신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란처럼 경제가 제재에 취약하거나 북한처럼 고립된 국가라면 핵개발 지지를 이끌어내기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과 반도체, 인공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6개월 안에 핵무기를 완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있기 때문에 여론이 이렇게 강력하게 형성되는 겁니다. 바로 그 점에서 중국과 일본은 근본적으로 한국을 얕잡아 보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 정부는 아직도 한국이 미국에 종속돼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 역시 한국을 기술 종속국 정도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삼성과 SK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고 하나와 LI진엑스원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독일, 프랑스를 제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핵무기만이 빠져있는 퍼즐 조각이었던 거죠. 그러니 국민들은 이제 마지막 조각을 완성하자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결국 국민 여론의 대전환은 단순히 위협 때문이 아니라 역사적 자존심, 기술적 자신감, 세대적 합의가 결합한 결과입니다. 이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고 한국 정치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시대 정신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한국이 왜 핵무장을 여론 차원을 넘어 국가 정책으로까지 끌어올리게 되었는가, 바로 그 안보 환경을 짚어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국민이 70% 이상 핵무장을 지지하게 된 데에는 북한, 중국, 미국이라는 삼각구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세 축이 만들어내는 긴장이야말로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죠. 먼저 북한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김정은 정권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단 하루도 조용한 적이 없을 정도로 미사일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2024년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까지 공개하며 남한을 직접 겨냥했죠. 국민이 느끼는 공포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사일 방어 체계만으로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쌓였고 결국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 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국민이 단순히 북한만 두려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위협이었지만 진짜 민심을 뒤흔든 건 중국이었어요. 시진핑 정권은 경제적으로는 한국을 흔들고 군사적으로는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끊임없이 한국의 해양 주권을 위협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보복까지 시도했잖아요. 이쯤 되니 국민들은 깨달은 겁니다. 중국은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니라 한국을 억누르려는 제국주의 세력이라는 사실을요. 저도 동의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에 대한 불신이 함께 커졌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2배로 올리겠다고 공언했고 심지어 한국이 핵무장을 해도 상관없다는 뉘앙스의 발언까지 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뭡니까?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겠다면서도 실제로는 돈만 요구하고 언제든 뒤로 발을 뺄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 거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미국이 지금처럼 불확실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한국을 지켜주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줬다면 과연 여론이 이렇게까지 핵무장으로 기울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설령 미국이 갑자기 한국은 끝까지 지켜주겠다라고 선언한다 해도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미 우크라이나 사례를 다 보았거든요. 서방이 수십 년간 보장해준다고 했던 안보 약속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걸 목격했잖아요. 한국인들은 현실을 냉정하게 학습한 겁니다. 동맹은 동맹일 뿐 생존의 최종 보장은 스스로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결국 한국이 처한 현실은 북한의 직접적 위협, 중국의 구조적 압박, 미국의 불확실성이라는 삼중고라는 거군요. 이런 환경에서 국민이 핵무장을 선택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네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 이 구조는 일본의 태도와도 연결됩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동북아 균형이 무너진다라며 비판했는데 정작 일본은 자위대의 장거리 미사일을 늘리고 사실상 핵무기 운용 능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중적 태도는 한국인들에게 깊은 불신을 심어주었죠. 일본은 하고 우리는 안 된다. 이런 불공정 구조를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핵무장을 가장 크게 반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힘의 역전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이 미국 우산 아래 있어야만 국제사회에서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한국이 자체 핵을 보유한다면 중국의 패권, 일본의 군사적 우위가 단숨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핵무기를 가진다는 건 단순히 방어 차원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 질서를 다시 쓰는 행위가 됩니다. 중국과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지요. 실제로 중국 관영 언론은 벌써부터 한국이 핵을 가지면 아시아 전체가 불안정해진다라며 공포를 조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국민들은 알죠. 불안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핵을 가짐으로써 억제력이 생겨 안정이 찾아온다는 거려. 그렇다면 결국 이 삼각구도 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닙니다. 북한이 도발하든 중국이 압박하든 미국이 뒤로 물러나든 한국은 이제 주도적으로 핵무장을 통해 안보를 재설계하려는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고 우리 세대가 반드시 완성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주변 강대국들의 그늘에 가려진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력, 경제력, 국민적 결속력 모두 이미 세계 정상급입니다. 이 조건 위에서 핵무기를 갖는 건 자연스럽고 정당한 기결이에요. 북한의 공포, 중국의 압박, 미국의 불신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가장 밝은 길을 찾아낸 셈이지요. 오늘은 핵무장 여론을 단숨에 끌어올린 결정적 사건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국민의 마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죠. 그러나 특정 사건들이 촉매제가 되어 여론을 폭발적으로 바꿉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중국의 반도체 보복,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2023년 말과 2024년 초, 북한은 기존의 탄도미사일이 아닌 새로운 극초음속 무기를 공개했어요. 속도가 마하 10에 달해 기존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막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언론이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여줬을 때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죠. 이제 방패만으로는 안 된다. 창이 필요하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이때 핵무장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된 겁니다. 여기에 중국의 행보도 빠질 수 없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2024년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비공식 수출 규제를 강화했고 한국산 부품을 대체하겠다고 선포했지요. 하지만 정작 중국이 자체적으로는 기술력을 따라잡지 못하면서도 정치적 압박만 강화했어요. 국민 입장에서 보면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국은 경제적, 군사적 모든 면에서 중국에 맞서려면 핵 억제력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결정적 사건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예요. 러시아가 침공하자 미국과 유럽은 수많은 무기와 자금을 지원했지만 끝내 우크라이나에 해구산을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는 여전히 핵을 앞세워 전장을 장악했지요. 한국인들은 이 장면을 보며 우리도 만약 핵이 없다면 결국 북한과 중국의 협박 앞에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론을 뒤흔든 건 단순히 국제 사건만이 아니었어요. 일본의 행보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4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취임한 뒤 일본은 사실상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확대하고 미일 공동으로 핵 공유 가능성까지 거론했죠. 한국 국민이 분노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일본은 핵무장을 사실상 추진하면서도 한국만은 막으려는 태도를 보였으니까요. 우린 안 되고 일본은 된다 라는 이중잣대가 여론을 완전히 돌아서게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해봅시다. 만약 일본이 조용히 재무장을 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한국을 견제하지 않았다면 국민 여론이 지금처럼 압도적으로 핵무장을 지지했을까요? 아마 이렇게까지 급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스스로 무덤을 판 셈이에요. 역사적으로 한국을 억누르려 했던 태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었으니까요. 결국 국민들은 다시는 일본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결의와 함께 핵무장이야말로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겁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2024년 대선 당시 그는 한국이 스스로 핵무기를 가지면 미국도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식의 모호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의도와 상관없이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 국민들은 심지어 미국 대통령조차 우리 핵무장을 묵인할 수 있다면 이제 정말 때가 온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발언은 미국 내부에선 논란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됐습니다. 동맹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않을 수 있다는 불신과 동시에 스스로 길을 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동시에 작용한 겁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여론을 뒤흔든 결정적 사건들은 모두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 중국의 경제적 압박, 일본의 이중잣대, 미국의 불확실한 태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이 모든 것이 한국 국민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던진 거죠. 핵 없는 안보는 환상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핵무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합의가 형성되었고 그 합의를 만든 건 바로 이 일련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결정적 순간의 방향을 틀죠. 한국의 핵무장 담론도 그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룰 주제는 단순히 군사 전략이나 국제 정세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새로운 철학입니다. 바로 주권 핵무장이라는 개념이지요. 핵무기를 단순히 생존수단이나 군사적 억제력이 아니라 국가 주권의 최종적 표현으로 이해하는 흐름이 등장했습니다. 이건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금기처럼 여겨졌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국민 다수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주권이라는 단어는 한국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식민지 경험, 분단의 역사, 그리고 끊임없는 외세 간섭을 거치면서 한국인들은 주권을 국가 존립의 핵심으로 인식하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의 국제 질서를 보면 미국은 언제든 자국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중국은 한국을 속국처럼 대하며 일본은 한국을 억누르려 합니다.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핵무기는 곧 주권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기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주권을 지키는 데 있어 경제력, 외교력, 문화적 영향력도 중요한데 왜 하필 핵무장이 주권의 최종적 상징으로 부각되는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경제와 외교, 문화는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이 사드 보복을 통해 K-팝, 관광 산업을 순식간에 위축시켰던 걸 기억하시죠? 하지만 핵무기는 다릅니다. 일단 보유하면 누구도 쉽게 흔들 수 없어요. 핵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억제력이고 국제사회가 함부로 간섭할 수 없는 최종 카드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이제는 말로만 주권을 외칠 게 아니라 실질적 보장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연설에서 한국은 더 이상 누구의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과거 한국 대통령들이 주로 동맹이나 협력을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독립적 주권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이는 명백히 국민 정서와 맞물려 있어요. 여기에 일본과의 비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전후 헌법 때문에 군사적 제약이 많았지만 지금은 사실상 모든 족쇄를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국제사회는 일본의 재무장에는 비교적 관대합니다. 반면 한국이 핵무장을 거론하면 즉시 비판과 압박이 쏟아져요. 국민들은 이 불공정성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왜 우리는 안 되고 일본은 되느냐? 바로 이 분노가 주권 핵무장론을 더 강력히 지지하게 만든 겁니다. 저도 일본 문제에 동의합니다. 실제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한국의 핵무장은 지역 안정을 해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격분했죠. 일본이 과거 한반도를 식민 지배했던 역사를 떠올리며 다시는 일본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된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세대 간 인식의 융합이에요. 과거 60에서 70대 장년층은 핵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손자 세대를 지키려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청년층은 더욱 현실주의적이죠. 국제사회 눈치보다 생존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대가 통합된 여론은 주권 핵무장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합의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은 단순히 여론 차원에 머무르지 않겠네요. 결국 정책화, 제도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국회 내에서도 초당적 논의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갈라지는 사안들이 많지만 핵무장 문제만큼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 정치인들이 거부할 수 없어요. 특히 야당조차 주권 수호 차원에서 핵무장 논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국의 핵무장은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북한이나 이란처럼 체제 생존을 위해 몰래 핵을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국민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훨씬 강력하지요. 그 지적이 정말 핵심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국제사회도 한국을 북한이나 이란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핵을 가진다면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 될 것이다. 라는 담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결국 주권 핵무장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독립적이면서도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철학적 선언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주권 핵무장은 단순히 무기를 보유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역사적 상처를 극복하고 불공정한 국제 질서를 돌파하며 미래 세대를 지켜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새로운 철학, 새로운 시대 정신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국민 여론의 흐름과 그 철학적 토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정치권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는 거죠.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면 결국 정치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핵무장은 터부시되곤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2024년 총선을 거치면서 여론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드러났습니다. 당시 많은 후보들이 공개적으로 핵무장 찬반 입장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핵무장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다는 논리가 주류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핵무장을 반대한다는 발언이 표를 잃는 결과로 이어졌지요. 결국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여론을 거스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볼까요? 정말 정치권이 자발적으로 철학적 신념에 따라 움직였을까요? 아니면 국민 여론에 떠밀린 걸까요? 솔직히 말해서 국민 여론에 떠밀린 측면이 큽니다. 정치인이라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표를 따라가게 되어 있죠. 하지만 주목할 점은 떠밀린 이후의 태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아예 핵무장 논의를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공식 어젠다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여론 달래기가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일본과 비교하면 더 흥미롭습니다. 일본 정치권은 핵무기 보유 문제를 국민적 합의 없이도 군사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죠. 민주적 여론을 기반으로 정책이 변화하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핵무장은 위험하다라고 비난하면서도 쉽게 억누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국회 안에서의 초당적 합의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여당은 핵무장 논의는 시기상조라 했고 야당은 국제사회와의 갈등을 초래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야 모두 핵무장 옵션을 배제할 수 없다는 발언을 당연히 하고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국민 합의형 의제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이 실제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살펴봐야겠군요. 예컨대 최근 국방 예산 증가, 원자력 연구 확대, 그리고 미사일 사거리 확장 계획 같은 것들이 다 핵무장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미 국회는 전략적 억제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국방부는 한화 LI진엑스원, 현대중공업 같은 기업들과 핵심 기술 개발 MOU를 맺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핵무장 준비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셈이죠.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외교적 담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직접 한국은 더 이상 안보를 외주화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스스로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암시로 읽혔습니다. 과거 한국 지도자들이 늘 미국과의 공조를 강조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입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이런 발언에 크게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자국 안보를 책임지는 것은 미국에도 이익이라는 식으로 대응했죠. 결과적으로 한국 정치권은 미국의 묵시적 용인 속에서 점점 더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론도 있을 수 있지요.
국제 제재 위험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나 이란처럼 한국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북한과 이란은 불법적인 독재 체제이고 국제규범을 위반해 몰래 핵을 개발했죠. 하지만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자 민주주의 모범 국가입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을 북한처럼 대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책임 있는 핵 보유국이 될 거라는 담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제재보다는 협상의 구조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국민 여론이 먼저 움직였고 정치권은 그 흐름을 따라 정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 새로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눈치 보는 약소국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결정하는 주권국가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한국 정치가 보여주는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핵무장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기반, 즉 산업 인프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사실 핵무기라는 건 단순히 군사적 결심만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기술력, 연구시설, 산업 생태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런데 한국은 이미 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세계 최정상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방산 기업들이 연결된 거대한 생태계. 이런 조건을 갖춘 나라는 한국 외에 찾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수력원자력 KHNP과 한국원자력연구원 KRI은 단순히 전력 생산을 넘어 이미 플루토늄 재처리와 고속로 연구까지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국제사회 규범 때문에 상업적 수준에서만 운영되었지만 필요하다면 군사적 응용도 충분히 가능한 구조지요. 게다가 한국의 원전 수출 성공 사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단순히 기술 보유국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에 방산 기업들을 빼놓을 수 없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진엑스원,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테크윈까지. 이 기업들은 이미 첨단 유도무기, 위성, 잠수함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이미 장거리 탄도탄, 순항미사일, 초음속 미사일까지 발전했습니다. 이 말은 즉시 핵탄두를 탑재할 플랫폼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핵무장은 단순히 탄두만 개발하면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왜 한국은 이토록 압도적인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죠.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니 한국은 핵무기를 자체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에도 한국의 과학자들은 충분히 가능성을 입증했어요. 하지만 미국이 강하게 압박하면서 중단된 겁니다. 이후 한국은 핵을 만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맹 구조 때문에 멈췄던 것이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 자주적으로 안보를 책임지는 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독자 핵무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와 달리 정치 외교적 제약이 약화된 상황에서 산업 인프라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진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보유한 게 아닙니다. 바로 공급망과 인력풀까지 갖췄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엔지니어, 항공우주 전문가, 원자력 물리학자들이 이미 산업 전반에 포진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핵무기를 설계, 제작, 배치,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민주국가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삼성의 역할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이 삼성은 전자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삼성은 군사용 반도체, 이성 기술, 심지어 AI 기반 무기 체계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조차 인정하듯 한국은 민간 기업의 기술력이 군사력과 직결되는 국가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민간과 군수의 벽이 두텁고 중국은 모방 중심이라 혁신 속도가 느립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은 독보적입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실제로 하나가 개발 중인 레이저 요격 시스템, LIGNX1의 최신 AESA 레이더, 현대중공업의 KSS-3 잠수함은 모두 핵무기 운용 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입니다. 예컨대 KSS-3는 이미 SLBM 발사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핵탄두만 탑재하면 한국은 단숨에 전략적 잠수함 보유국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해도 국제사회가 강하게 압박하면 결국 어렵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세계 경제에서 핵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방산까지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이에요. 국제사회가 한국을 제재한다. 이는 결국 스스로 피해를 자초하는 행위가 됩니다. 북한이나 이란처럼 고립시킬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한국의 핵무장은 국제사회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은 이미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정치 외교적 제약마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남은 건 결심뿐이죠. 국민은 결심했고 정치권도 결심했습니다. 이제 산업 인프라가 그 길을 완벽히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핵무장은 기술적 도전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원자력 방산 인프라, 첨단 산업 생태계,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따라올 수 없는 이 압도적인 기반 덕분에 한국은 결심만 하면 언제든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은 한국 핵무장의 핵심 열쇠 중 하나인 현무 미사일 체계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다 해도 실제 운반 수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라는 의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한 상태죠. 현무 시리즈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 전략 억제력을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 도구입니다. 맞습니다. 현무2 시리즈는 500km에서 800km 사거리 탄도미사일로 한반도 전역과 중국, 일본 일부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무사는 사거리는 800km이지만 탄두 중량이 2톤에 달해 지하 수십 미터의 벙커까지 관통 가능합니다. 이건 사실상 핵탄두를 탑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또 최근 공개된 현무5는 사거리를 최대 3000km 이상으로 늘려 베이징, 상하이, 도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모두 사정권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한국이 단순히 미사일만 개발한 게 아니라 방산 산업 전반이 이 생태계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추진체와 유도 장치를 개발하고 LIGNX1이 정밀 유도 기술을 제공하며 삼성전자가 군사용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죠. 이렇게 민군 협력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중국은 여전히 군 주도의 폐쇄적 체계이고 일본은 법적 제약 때문에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현무 미사일이 정말로 핵 억지력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핵탄두가 없어도 충분히 강력한 무기 아닙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현무 미사일은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세계 최강급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심리적 억지력이에요. 예컨대 중국이나 북한이 한국의 현무5를 두려워하는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결국 재래식일 뿐이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핵탄두가 얹히는 순간 상황은 달라집니다. 단순히 군사적 위협을 넘어 전략적 레드라인을 설정하는 거죠. 동의합니다. 사실 이 점에서 한국의 현무는 독특합니다. 이미 고체 연료 기반의 발사체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핵무기와 결합하면 미국, 러시아, 중국의 ICBM 체계 못지않은 억지력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한국은 작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정밀 타격 능력이 압도적이죠. 북한처럼 양적 확대가 아니라 정밀 핵결합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훨씬 효율적인 전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건 SLBM, 즉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입니다. 이미 KSS-3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한국이 사실상 핵 삼축 체계를 완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상에서 현무, 공중에서 F-35A, 해상에서 SLBM. 여기에 핵무기만 추가되면 한국은 단숨에 세계 5대 핵전략국 반열에 오르게 되는 거죠. 이쯤에서 일본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군요. 일본은 기술력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실질적인 미사일 전력은 한국에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 한국은 이미 독자 개발 현무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미국 무기 의존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반면 한국은 스스로 전략 무기를 설계하고 배치하는 단계에 이른 겁니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미사일 수량은 많지만 정밀 유도 기술에서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의 현무는 CEP, 즉 원형 공산 오차가 수미터 이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겨냥하면 맞는다는 겁니다. 이 정밀성과 핵탄두가 결합하면 중국이나 북한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억지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현무가 이렇게 뛰어난데 굳이 핵탄두까지 필요할까요? 국제사회와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이죠. 그건 바로 국제정치의 본질 때문입니다. 재래식 무기는 아무리 강력해도 언제나 상대가 감수할 수 있는 범위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은 다릅니다. 핵은 한 번 사용되는 순간 국가 존망이 달린 게임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도발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거죠. 현무 미사일이 핵무기와 결합하면 단순히 공격 능력이 아니라 한국의 존재 자체를 보장하는 억지력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결국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국은 이미 현무 시리즈라는 세계적 수준의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핵만 결합하면 동북아 전체 전략 균형을 단숨에 재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따라올 수 없고 중국은 정밀성에서 뒤처지며 북한은 규모만 클 뿐 품질은 비교 불가입니다. 한국만이 유일하게 작지만 치명적인 전략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현무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핵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이미 준비된 발사 플랫폼, 정밀 유도 기술, SLBM까지 연결된 생태계.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 핵보유국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한국 사회 내부, 특히 학계와 엘리트 집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핵무장 논쟁을 짚어보겠습니다. 흥미로운 건 국민 여론이 이미 70% 이상으로 굳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일부 지식인 사회에서는 여전히 찬반이 갈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만큼 이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군사적 차원을 넘어 철학과 가치관, 국제 질서에 대한 인식까지 걸려있는 복합적인 사안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먼저 찬성 진영부터 이야기해보죠. 이들은 핵무장이야말로 한국이 생존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방안보학과 교수들이나 전략연구소의 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수십 기의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국만 비핵 상태로 남아있는 건 비대칭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이 핵 공유를 논의하고 중국이 수천 기의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한국이 핵을 갖지 않는 건 자살행위와 다름없다. 하지만 반대 진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은 주로 국제정치학자들이나 외교관 출신 인사들인데 핵무장은 곧바로 국제 제재를 불러오고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우리가 핵을 보유하는 순간 미국마저 등을 돌릴 수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나 이 주장에는 설득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묵시적 용인을 언급했기 때문이죠. 저도 그 점에서 반대 진영의 주장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봅니다. 사실 이들은 여전히 과거식 사고에 머물러 있어요. 냉전 시절의 핵 확산 금지 논리만 반복할 뿐 지금의 국제정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세계가 배운 교훈은 명확합니다. 핵 없는 안보는 환상이다. 이 간단한 진리를 무시하고 외교만 강조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반대 진영의 주장이 완전히 무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워낙 합리성을 중시하는 사회라 찬성과 반대 양쪽의 논거가 부딪히면서 오히려 전체 담론이 성숙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컨대 핵무장이 단순히 해야 한다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속도로, 어떤 국제적 언어를 통해 추진해야 하느냐로 논의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국제정치학과의 일부 교수들은 핵무장은 하되 그것을 방어적 핵전략이라는 프레임으로 국제사회에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한국은 북한처럼 체제 생존을 위한 핵이 아니라 민주국가의 합법적 자기방어 수단으로 포장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사실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는 반대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핵을 가지면 중국과 일본이 군비 경쟁을 본격화하고 동북아가 핵전쟁 위험에 휩싸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허점이 있어요. 이미 중국은 수천 기 핵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사실상 핵무기 제조 능력을 확보한 상태잖아요. 즉, 우리가 핵을 가진다고 해서 새롭게 군비 경쟁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경쟁은 이미 진행 중이고 우리가 뒤처져 있었던 것뿐이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오히려 한국이 핵을 가짐으로써 불안정한 구조가 안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의 기습 위협, 중국의 패권적 압박, 일본의 이중 잣대 속에서 한국이 핵으로 무장하면 이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불안정이 아니라 안정이죠. 여기서 저는 또 하나 흥미로운 사례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최근 한국 기업인들과 엘리트 계층에서도 핵무장 지지 발언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삼성, 현대, SK 같은 글로벌 기업의 임원들은 핵무장은 단순히 군사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생존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국제 분쟁이 터지면 투자자와 기업은 안정된 국가를 선호하죠. 한국이 핵 억지력을 보유하면 오히려 외국인 투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건 상당히 설득력 있는 관점입니다. 사실 세계 경제는 안보 안정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상황에서도 한국 증시가 어느 정도 버티는 이유는 한국 경제가 회복력이 있다는 신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에 핵 억지력이 더해진다면 한국은 단순한 경제대국을 넘어 이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 자산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학계와 엘리트 사회의 논쟁은 국민 여론과 달리 여전히 복잡하지만 큰 흐름은 하나로 수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핵은 필요하다. 다만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라는 쪽으로요. 맞습니다. 반대 논리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거부가 아니라 신중론에 가깝습니다. 당장 보유해야 한다. vs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 정도의 차이죠. 즉, 핵무장 자체의 당위성은 이미 학계와 엘리트 사회에서도 사실상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한국 사회의 핵무장 논쟁은 더 이상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언제, 어떤 전략으로 할 것인가로 진화했습니다. 이 변화는 국민 여론의 힘, 국제정세의 변화, 그리고 한국이 가진 압도적 기술력 덕분입니다. 결국 학계와 엘리트 사회의 논쟁조차도 한국의 핵무장 시대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핵심 주제에 들어가야겠군요. 바로 한국의 핵무장 움직임이 동맹 관계, 특히 미국과 일본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국민이 압도적으로 핵무장을 원하고 정치권이 이를 정책으로 받아들이자 미국과 일본은 난처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미국부터 짚어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한국이 자국 안보를 책임지는 건 미국에도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태도로 보이지만 사실 미국은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하면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한국을 막아선다고 해서 얻는 실익도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이고
미사일 방산 분야에서도 미국의 대체 불가한 파트너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딜레마네요.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환영할 수도 없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딜레마 속에서 미국은 점점 묵시적 용인이라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을 갖는 걸 공식적으로는 반대하되 실제로는 눈 감아 주는 방식이죠. 왜냐하면 한국이 핵을 갖더라도 미국과 동맹을 끊을 생각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한국의 핵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 견제에서 한국의 핵 억지력은 미국에게 공짜 방패가 될 수 있는 셈이죠.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공식 선언한다면 미국은 진짜로 제재를 가할까요? 아니면 속으로는 이득을 취하면서 겉으로만 반대할까요? 제 생각에는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북한이나 이란과 다릅니다. 민주주의 국가이고 이미 핵 비확산 체제를 존중해온 모범국이었어요. 만약 한국이 핵을 가지면 국제사회는 비난보다는 한국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 동맹이지만 핵을 갖는 건 불가피했다는 식으로 내부적으로 정리할 가능성이 크지요. 좋습니다. 이제 일본을 이야기해보죠. 사실 일본은 한국의 핵무장을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미 공개적으로 한국이 핵을 가지면 동북아 안보 균형이 무너진다고 발언했죠. 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안보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군사적 우위를 견딜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일본은 이미 미국과 핵 공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정치적 법적 제약 때문에 핵을 직접 보유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은 민주적 합의와 압도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핵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일본은 동북아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한국을 억누르려 했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에게 군사적으로도 뒤처지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반발은 사실 불안감과 질투에서 비롯된 거군요. 중국은 패권적 이유에서 한국 핵무장을 반대하지만 일본은 체면과 위상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은 늘 우리가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독자 핵을 가지면 미국 내에서도 진짜 믿을 만한 파트너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방산 수출에서도 세계 시장을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 폴란드, 중동에서 한국 무기가 러시아와 독일 무기를 밀어내고 있는 걸 보면 핵까지 갖게 될 경우 일본은 경쟁력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동맹 재정이라는 말입니다. 즉, 한국이 핵을 가지면 한미일 삼각구도가 어떻게 재편될까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한국의 입지가 강화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미국은 한국을 더 이상 보호해야 할 약소국이 아니라 함께 전략을 짜는 핵심 동맹으로 대우하게 될 겁니다. 일본은 그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에 놓이겠죠. 결국 한미일 삼각구도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핵무장은 동맹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정의하는 과정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전략적 동등 파트너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일본은 뒤처지며 한국은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핵무장을 통해 얻게 되는 가장 큰 외교적 이익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국제사회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봐야 할 차례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난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중국, 러시아, 그리고 오늘 중심으로 얘기해봅시다. 사실 이 세 주체는 모두 한국의 핵무장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함부로 제재하거나 압박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먼저 중국부터 이야기해보죠. 시진핑 정부는 이미 관영 매체를 통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동북아 안보 질서가 무너진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내는 다릅니다. 중국이 두려워하는 건 불안정이 아니라 힘의 균형 붕괴예요.
지금까지 중국은 핵보유국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한국을 정치 경제적으로 압박했지만 한국이 독자 핵을 갖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죠. 베이징과 상하이가 현무 사정권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중국의 전략적 계산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사실 중국은 겉으로는 핵 확산 반대를 외치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의 핵무장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이죠. 한국이 핵을 가지면 대만 내부에서도 우리도 한국처럼 핵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중국의 악몽이지요.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반발은 사실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제재한다고 해도 반도체 배터리 조선 산업은 이미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이 한국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즉, 중국이 우리를 때리면 자기들 경제도 무너집니다. 이미 사드 보복 당시 중국 경제가 더 큰 타격을 입었던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번에도 협박은 가능하지만 실질적 행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러시아를 짚어봅시다. 러시아 역시 한국의 핵무장은 위험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가 얻은 교훈도 있어요. 바로 한국이 가진 첨단 방산력과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제재로 인해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 군수 산업이 마비된 경험이 있죠. 따라서 한국을 무조건적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 내부 전략가들 사이에서조차 한국의 핵무장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스스로도 중국의 팽창을 경계하기 때문이죠. 한국이 핵을 가지면 중국의 동부가 패권이 견제되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오히려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러시아의 반대는 상징적 차원일 뿐 실질적 압박은 제한적일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만약 한국이 공식적으로 핵보유를 선언하면 오는 어떤 대응을 할까요? 과연 북한처럼 강력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운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미국이 한국을 북한과 동일하게 취급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러시아와 중국조차도 한국 제재에 동의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러시아는 앞서 말했듯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국을 활용할 수 있고 중국은 한국 제재가 곧 자신들의 경제적 자살이 될 수 있음을 잘 압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운 차원의 제재는 현실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점에서 한국은 북한과 전혀 다릅니다. 북한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독재 체제에서 몰래 핵을 개발했죠. 반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국제 규범을 존중하며 책임 있는 외교 행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니 국제사회가 한국을 비난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협력 파트너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입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로 전 세계가 한국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불량국가로 낙인 찍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할 정도라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나 이란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국제사회의 반응은 공개적 비난과 비공식적 수용 사이에서 줄타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두려움 때문에 비난하지만 행동은 제약적이고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내심 긍정할 수도 있으며 우는 강력한 제재를 내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즉, 한국의 핵무장은 국제사회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압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과 일본이 난처해지고 러시아는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우는 무력해집니다. 그 사이 한국은 세계적 기술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국제사회의 딜레마 속에서 얻는 최대의 전략적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핵무장을 단순히 무기 개발 차원이 아니라 한국이 가진 기술과 경제적 토대와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핵무기를 떠올릴 때 여전히 20세기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플루토늄, 우라늄, 미사일 같은 전통적인 요소들 말이죠. 하지만 한국이 구축하게 될 핵무장은 다릅니다. 바로 반도체, 인공지능, 그리고 첨단 경제력이 결합된 21세기형 핵 억지력입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세계 1위인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단순히 휴대폰이나 서버에 쓰이는 게 아닙니다. 핵무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지휘 통제 시스템입니다. 발사 명령을 전달하고 목표를 계산하며 방어망을 피하는 궤적을 설계하는데 초고속 연산이 필요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합니다. 미국조차 한국 반도체 없이는 차세대 무기 체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핵무기는 단순히 폭탄이 아니라 일종의 스마트 핵무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실제로 하나와 LI진엑스원이 개발 중인 인공지능 기반 유도 시스템은 목표물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최적의 궤도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기존의 핵무기가 대량 파괴형 무기였다면 한국형 핵무기는 정밀 억제형 무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은 무책임하게 핵을 남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정교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관리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경제적 측면도 짚고 싶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면서도 방산 수출에서는 이미 7위권 안에 들었고 곧 5위권에 진입할 겁니다. 이런 경제력은 핵무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북한은 핵을 만들어도 유지 관리 능력이 부족해서 안전성이 불안정하죠. 하지만 한국은 경제적 토대가 탄탄하기 때문에 핵무장을 책임 있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여기서 일본과 중국을 비교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일본은 기술력이 있다고 자부하지만 핵무기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산업 생태계는 제한적입니다. 군사적 응용에서 민간 기술을 적극적으로 연결하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중국은 반대로 군사적 양적 확장은 가능하지만 첨단 반도체와 소프트웨어에서는 여전히 한국에 뒤처져 있습니다. 결국 한국만이 첨단 경제력 핵무장을 동시에 완성할 수 있는 국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공식 선언하고 이 첨단 기술 기반을 적극 홍보한다면 국제사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단순히 위험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한국의 핵무장은 21세기형 새로운 모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을 북한이나 이란처럼 무모한 핵보유국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기술 선진국이 책임있게 핵을 관리하는 사례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지역에서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더 커질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핵 억지력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더 신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국가라는 인식이 강화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크라이나 사례를 보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투자가 급격히 이탈했습니다. 한국이 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으려면 핵 억지력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첨단 기술과 결합된 한국형 핵무장은 단순히 군사적 안정뿐 아니라 경제적 방패막 역할도 하게 됩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조선, 방산 같은 전략 산업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보장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한국은 군사 경제 양쪽 모두에서 무적의 안전 자산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핵무장은 20세기의 낡은 모델이 아니라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반도체와 AI가 결합해 정밀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경제력이 유지 비용을 뒷받침하며 국제사회에는 책임 있는 이미지로 다가갑니다. 일본과 중국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이 구조야말로 한국이 첨단 핵강국으로 부상하는 근거입니다. 오늘은 핵무장이 한국 사회 내부에 가져올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핵무기는 단순히 군사적 억지력일 뿐 아니라
국민 정서와 사회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가졌던 불안, 열등감, 의존심 같은 것들이 핵무장 이후에는 자신감, 자존심, 독립심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뉴스 속보로 전 국민이 긴장했던 장면을 기억하시죠? 그때마다 시민들은 지하철 대피소를 떠올리고 증시는 출렁이고 정부는 미국과 긴급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핵을 보유한다면 그 순간부터 이런 불안의 사이클이 크게 약화됩니다. 우리에겐 최후의 보루가 있다는 확신이 국민 정서를 지배하게 되지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단순히 안보적 자신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사회 분위기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러며 사실 사회심리학적으로 보면 국민이 느끼는 집단적 안정감은 소비와 투자, 심지어 문화 생산성에도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불안할 때는 돈을 아끼고 움츠러들지만 안정감을 느낄 때는 더 과감하게 투자하고 도전하죠.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는 건 단순히 군사적 방패를 넘어 사회 전체가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공감대를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경제적 활력과 문화적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례를 보면 주변국과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도 핵 억지력을 확보한 뒤로는 사회가 안정성을 갖게 되었고 IT 산업이나 문화 산업이 활발히 성장했습니다. 한국 역시 비슷한 길을 갈 수 있겠지요. 더구나 우리는 이미 K-팝, K-드라마, K-푸드로 세계적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핵 억지력까지 더해지면 작은 나라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나라라는 자부심이 사회 전반에 퍼질 겁니다. 여기서 일본과 중국과 비교하면 더 극명해집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이 지켜준다는 심리적 종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중국은 핵을 수천 기 보유했지만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반면 한국은 민주주의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스스로 핵을 보유하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국민적 자신감이 훨씬 더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세대 간 격차의 해소입니다. 과거에는 장년층이 핵은 위험하다고 반대했고 청년층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장년층이 손주 세대를 지켜야 한다며 핵무장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전 세대가 같은 목표로 수렴하는 건 한국 사회에서 드문 현상입니다. 저는 또 하나의 사회적 변화를 짚고 싶습니다. 바로 국제적 이미지 속 한국인의 자존감 회복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늘 미국의 동맹국, 중국과 일본 사이의 중간국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핵무장을 통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한다면 국민들은 해외에서조차 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교민사회, 유학생, 해외 기업인들에게까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런 자신감이 오만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제도와 강력한 시민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핵무장이 국민적 자신감을 키우되 권력자의 독단적 오만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요구받게 되겠죠. 우리가 핵을 가졌으니 국제사회에서 더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 는 성숙한 태도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핵무장은 단순히 군사적 억지력 강화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심리 구조를 바꿉니다. 불안은 자신감으로, 의존은 독립으로, 열등감은 자존심으로 전환됩니다. 결국 한국 사회는 더 단단해지고, 더 창의적으로, 더 당당하게 세계와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핵무장이 가져올 가장 근본적인 사회적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핵무장이 동북아 전체, 더 나아가 아시아 각국에 어떤 파급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일본, 대만, 인도, 그리고 ASEAN 국가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단순히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 전략 질서를 바꿔놓는 사건이니까요. 맞습니다. 먼저 일본부터 이야기해보죠.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한국의 핵무장을 가장 크게 우려하는 지도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동북아의 균형이 무너진다고 말했지요.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일본의 우위가 무너진다는 두려움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미국의 핵 공유 논의에 기대며 체면을 유지했지만 한국이 독자 핵을 가지면 일본은 순식간에 2등 국가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일본은 기술력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미사일 전력도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헌법적 제약 때문에 군사적 독자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현무 미사일, SLBM, 레이더, 인공지능 무기체계까지 모두 독자적으로 개발해왔지요. 일본이 한국의 핵무장을 비난하는 건 결국 자기들이 한국에 뒤처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일본 내부에서도 한국이 핵을 가지면 우리도 가야 한다. 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본은 정치 사회적 저항이 너무 큽니다. 전후 평화헌법, 핵무기 피해국이라는 역사적 트라우마 때문에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즉, 일본은 한국을 견제하고 싶지만 따라올 수도 없는 진퇴양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만은 어떨까요? 저는 대만이 한국의 핵무장을 희망의 모델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시달리는 대만 입장에서 한국이 우리도 스스로 지킨다는 선언을 하면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처럼 못하느냐는 여론이 대만 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죠. 맞습니다. 실제로 대만 내 보수 진영에서는 이미 한국의 핵무장을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을 가지면 중국의 압박이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고, 동시에 대만도 국제사회에서 우리도 독자 방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핵무장보다 대만의 반응이 더 두려울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저는 인도의 반응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는 이미 핵보유국이고 중국과 국경 갈등을 겪고 있지요. 따라서 한국이 핵을 가지면 인도는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로서 한국을 더 가깝게 여길 겁니다. 실제로 방산협력, 반도체 협력에서 인도와 한국의 관계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비동맹 외교를 추구하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선 새로운 동맹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인도는 미국이 아닌 아시아 내부의 핵 파트너를 얻는 셈이죠. 이는 곧 인도, 한국, 호주, 대만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안보 협력축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ASEAN은 어떨까요? 사실 ASEAN 국가들은 핵 없는 동남아를 표방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 불법 조업, 인공섬 건설 때문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핵을 가지면 ASEAN 국가들에게는 일종의 보증수표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은 이미 한국산 미사일과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안보 의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 억지력까지 갖추면 필리핀은 한국과의 동맹은 곧 해구산에 가까운 효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려 할 겁니다. 즉, ASEAN은 공식적으로는 비핵을 말하겠지만 실제로는 한국 핵무장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건 국제 여론입니다. 일본은 한국을 비난하겠지만 대만은 환영하고 인도와 ASEAN은 협력을 강화합니다. 결국 한국은 동북아에서만 고립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파트너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핵무장은 동북아의 지각 변동을 불러옵니다. 일본은 두려움에 떨고 대만은 희망을 얻으며 인도는 전략적 파트너를 확보하고 ASEAN은 안전망을 얻게 됩니다. 그 결과 한국은 단순히 한반도의 플레이어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 질서를 재편하는 설계자가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핵무장이 가져올 진짜 파급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리즈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바로 한국 핵무장이 단순히 한반도 차원을 넘어서 세계 질서를 어떻게 재편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론, 정치, 기술, 동맹,
국제사회의 반응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국이 결단을 내렸을 때 그 파급력이 어디까지 확장되는가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저는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을 짚고 싶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연설에서 한국은 더 이상 누구의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사실상 독자 핵교리를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이 핵을 공식적으로 보유하면 이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큰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일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사에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한국이 핵을 가지면 세계 질서는 실제로 어떻게 바뀔까요? 단순히 동북아의 균형만 흔들릴까요? 아니면 더 큰 파장이 있을까요? 저는 더 큰 파장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선 미국과 유럽은 비핵 확산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속으로는 안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에 대응할 때 한국이 핵을 가진 건 오히려 서방 진영의 전략적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독자 핵을 보유하면 아시아에서 추가 방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무료 핵 억지력을 얻는 것이지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요? 이미 지난 시간에 다뤘듯이 일본은 한국의 핵무장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과연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미 미국 무기에 의존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피해국 이미지가 강합니다. 반면 한국은 민주주의, 경제력, 방산 수출, 문화적 영향력까지 모두 갖췄습니다. 국제사회가 판단할 때 책임있게 핵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아무리 비난해도 국제사회는 오히려 한국의 편을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요? 두 나라 모두 표면적으로는 강하게 반대할 텐데요. 반대는 하겠죠. 하지만 실질적 행동은 제약적입니다. 중국은 한국 경제에 의존하고 있고 러시아는 오히려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걸 속으로 반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전략가들 중 일부는 한국의 핵무장은 중국 패권을 분산시킨다 라는 평가를 이미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핵무장은 이들 강대국에게도 함부로 제재하기 어려운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핵무장을 통해 단순히 방어적 위치에서 벗어나 설계자로 올라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강대국들이 질서를 설계하고 한국은 그 틀에 적응하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핵을 보유하면 한국은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주체가 됩니다.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ASEAN 국가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가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끌어들이며 대만이 한국을 모델로 삼는다면 이는 곧 아시아 질서가 미국 중국 구도가 아니라 한국 중심 다극 체제로 재편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플레이어가 아니라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저는 또 한 가지 한국 사회 내부의 변화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핵무장은 국민들에게 단순한 안전뿐 아니라 세계와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줍니다. 이는 정치적 단결, 경제적 활력, 문화적 자부심으로 이어집니다. 이미 K-팝, K-드라마로 세계를 매혹시켰는데 여기에 핵 보유국 한국이라는 위상이 더해지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목소리는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런 위상이 미국이나 서방과의 마찰을 불러오진 않을까요? 한국이 너무 강해진다는 불안감 말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이나 이란과 달리 투명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한국을 불량 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과 서방은 한국의 힘을 견제하기보다는 활용하려 할 겁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핵무장은 세계 질서를 재편합니다. 미국은 묵시적 수용 속에서 전략적 부담을 덜고 일본은 위상을 잃으며 중국은 패권이 흔들리고 러시아는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ASEAN, 인도, 대만은 한국과 협력을 확대합니다.
결국 한국은 동북아의 약소국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설계자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결단의 시대에 한국이 얻게 될 최종적 이치입니다.